범인의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극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은 수없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3월 말 대전, 달리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산조각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의식 없고 호흡 없고 맥박 없는 심장이 멈춘 상태여서 현장에서 바로 심폐소생술 적용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건입니다. 한 자락 희망의 끈을 붙잡는 일조차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착 당시에 사망을 하셨다 봐야죠. 현장에서 사망이 됐을 겁니다. 아파트 10층, 15층 높이에서 낙상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런 정도의 충격 이상. 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9. 대학 새내기였던 이건 씨입니다. 설레며 찍었던 주민등록증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아이가 몸이 차가웠어요.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눈을 그냥 지그시 꾹 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뗐는데 다시 아이가 눈을 뜨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눈도 못 감냐고.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자 건희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두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택한 오토바이 배달 일.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m가량을 더 달렸고 차를 세운 뒤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제가 차를 이제 견인을 해가지고 가양지구대로 갔죠. 갔는데 누가 봐도 딱 어린 애들 같았었어요. 운전자는 겨우 만 13살. 차에는 또래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서울에서 이제 렌트카를 훔쳐가지고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경찰차에 추격을 받으니까 도주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8명이 한꺼번에 다 도망을 했어요. 40분에서 50분에 걸쳐서 6명 검거를 했고 2명은 검거를 못했죠. 앉자마자 다리 꼬고 핸드폰 만지고 페이스북 그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거, 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죽었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근데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2명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4시간 뒤 그들의 모습은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서 목격됐습니다. 대전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그들은 또 다른 차를 훔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훔친 차량으로 3차례나 더 사고를 낸 뒤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한 것인지 차량 이곳저곳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한 번 더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아이들은 경찰서나 어느 곳에 갇혀 있는 줄 알았죠. 그게 지금 촉법소년이란 법이 다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 아들을 숨지게 한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3세까지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소년은 2년 보호처분이 최고형,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 상호를 사건이었죠. 애들이랑 집 나갔었을 때 돈 50만 원 정도 털어서 애들끼리 호텔 잡고 거기서 살고 그랬거든요. 부산에 이어 부천의 식당에 침입해 저지른 절도 행각. 금고 안에 있는 게 30여만 원? 술을 가져가고. 잡히지 않거나 잡혀도 처벌받지 않거나 이들의 범행에 브레이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강제로 열어서 뺑소니 사고 8일 전 절도 차량을 타고 경상북도 구미까지 내려와 셀프 주유소의 현금 지급기를 파손시켰습니다. 훔친 차량과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자랑하듯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끌고 다니는 게 차가 아니에요. 놀이동산 가는 범벅카예요. 기름이 없거나 연료가 없거나
차가 많이 망가졌거나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최근 10대들의 차량 절도와 운전사고 소식을 접하는 게 드물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범행을 저지른 걸까? 숨겨라든가 차 타는 거를 이제 알려줘요. 작동하는 거. 뭐 이사해서 쳐도 나오니까. 백미러가 열려있으면 그거 다 하나씩 열어보고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열려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걱정은 안 돼요. 그냥 그때 재밌다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더 많이 차지하니까. 사고 나면 나온 거죠. 다쳤는데 그냥 도망간 적도 있어요. 안 걸리려고. 경찰이 풀어줄 때는 뭐라고 하면서 풀어줘요? 뭐라 안 해요. 그냥 조사 끝났으니까 가보라고.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그리고 끝나요. 결국 멈추지 못한 소년들의 일탈은 한창 꿈에 부풀어 있던 무고한 19 청춘의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한 달 후 소년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재판은 금세 끝났고 가해자 가족들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사건이 다 모아지지 않아서 일단 재판을 못 받았고요. 네네.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러는 게 더 저희한테 힘들거든요. 만일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내려보고 있다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처벌 대신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 그것이 소년법입니다. 미성숙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들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들이 미성년자라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면죄부를 받게 되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사실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이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잖아요. 이게 사실 뺑소니 운전이 되면 굉장히 형량이 높고 사실상 사람을 죽인 사형, 그냥 살인죄와 거의 사형이라는 그 형벌만 없을 따름이지 그 죄질의 비난 가능성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에 반해 소년원장을 역임했던 한영선 교수는 가해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며 소년법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사고 치는 거 보면은 뭐 속에서 그냥 이런 게 이제 끌어오르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이거는 언론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벌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뭐 벌 주는 당연히 잘못해서 벌 받아야지. 근데 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14세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게 5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형법이. 그러면 50년대에 그 14세 미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2020년에 그 14세 미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죄의 무게에 걸맞는 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 걸까요? 좋아했던 이 거리가 이제 아픈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오고 싶지 않은 길이 되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수진 양은 마음 편히 이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2년 전 SNS상에서 또래와 겪었던 갈등, 이후에 건넨 사과가 충분치 않다며 선배들이 수진 양을 불러냈습니다. 저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담배를 피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데 너네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괴롭히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선배가 무슨 일이신데 저희 일에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해 학생들을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 니 왜 내 딸한테 사과 안 해? 빨리 사과해. 응?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하라고. 끝까지 안 해요. 예? 예?
가해자 중 한 소년은 수진이 엄마에게까지 비아냥대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제서 조금 이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애가 있었어요. 부모가 온 게 아니고 얘 재판에는 위탁시설 그 원장님이 오셨어요. 애가 갈 데가 없어서 그 위탁시설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에도 안 들어오죠. 걔 가정이 무슨 상관이냐. 내 딸이라고 나는 내 딸밖에 안 보이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게 미운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미운데 불쌍한 거. 얘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합의서를 써줬죠. 일단 큰 처벌을 못 받게 하려고. 기회를 준 거죠. 너무 미운데. 진짜 너무 미운데 기회를 준 거죠. 6호 처분을 받은 10대 소녀들의 보호시설. 죄를 지었지만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소녀들에게 소년재판부는 입소 명령을 내립니다. 엄마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서 아저씨랑 같이 살다가 너무 진짜 불편한 거예요. 저로서는 솔직히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왜냐면 세 번째 아저씨니까. 집 나가고 사고를 치고 하다가 여기 왔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가장 그리운 사람 또한 엄마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무조건 형사처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99%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남아져 있어요. 다만 정말 1%나 2%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53년에는 볼 수 없었던 청소년의 범죄 유형이 2020년에 나올 수 있거든요. 평화롭던 모녀의 일상이 뒤틀린 건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방금 할 얘기가 있다고. 침착하게 딸의 휴대폰을 확인한 엄마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SNS로 접근해온 한 남자는 딸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면서 협박하고 유인해 몹쓸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이후 돈까지 요구한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죄가 무겁다고 판단한 검찰은 가해자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했습니다. 5년에 장기 7년 아니면 6년 정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소년부로 보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형사재판을 받던 가해 소년이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소년재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길고 강한 처분은 소년원 2년의 보호조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당연히 저희 아이한테 미안하다. 그런 게 반성 아닌가요? 나는 친구들이 유학 가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 나한테 공부할 기회를 달라.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이 사건이 왜 보호사건으로 가야 되느냐. 피해자는 죽으라고 처벌해달라는데 난 정말 묻고 싶어 이 판사한테. 이 사회는 우리 어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용서와 사과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소년법이 그런 법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게 국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훨씬 더 상처받기 쉬워요.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해야죠. 그 사과가 한 번 안 되면 10번 하는 거, 10번 안 되면 100번 하는 거, 100번 안 되면 1000번 해야죠. 그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촉법 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고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처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재범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무엇보다 소년법이 가해 소년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